10년 전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고등어를 팔며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그녀 앞에 섭니다.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그녀는 담담히 말했어요. 고등어로 드릴까요? 그런데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38,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고등어를 파는 생선 장수예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억척스럽다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9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억척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강도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웃음이 시원한 사람이었는데 바다를 참 좋아했어요. 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신이 나서 가방을 쌌고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김밥을 말아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나갈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했어요. 조심하세요. 꼭 돌아오세요. 라고요. 남편은 늘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하고요. 그런데 10년 전 그 당연한 약속이 깨졌습니다. 남편이 탄 어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아들 하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직후였어요. 해경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박 침몰, 구조 실패, 실종. 그 단어들이 뒤섞여서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수색은 열흘 동안 이어졌지만 남편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도 옷자락도 아무것도요. 바다는 남편을 삼키고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31살이 되지 못한 나이에 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시아버지 강명수 어르신은 울지 않으셨어요. 냉정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이하셨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보험금과 선박 지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면 당연히 무너져야 할 텐데 이상하리만큼 차분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슬픔에 잠겨있던 저에게는 그 이상함을 따져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험금이 정리되고 시아버지는 남편의 모든 흔적을 빠르게 지워나갔어요. 선박 회사 지분 매각, 남편 명의의 계좌 정리, 집 매도까지.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서두르시느냐고 여쭤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라고요. 그렇게 저는 5살 아들 하준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변변찮았고 시댁에서는 더 이상 며느리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시장에 나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새벽 4시 수산물 경매장의 비린내와 고함소리 사이에서 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만져본 적도 손질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불쌍하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등어 손질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칼을 잡는 법, 비늘을 긁는 법, 내장을 빼는 법. 처음에는 칼질 한 번에 손을 베어서 피가 났는데 그 피가 고등어 위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저도 시간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고등어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 하준이 밥을 차려주는 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슬퍼할 틈이 없었어요. 슬퍼하면 손이 멈추고 손이 멈추면 밥을 못하고 밥을 못하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요. 남편의 제삿날에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침에 시장에 나가 고등어를 팔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간소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하준이가 아빠 사진 앞에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 대신 칼을 쥐는 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하준이는 벌써 15살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시장에서 제법 단골도 많은 생선 장수가 되었습니다. 사는 게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익숙해진 거였어요. 상실도 충분히 오래 겪으면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장 입구 쪽에 고급 외제차가 한 대 서 있었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종류의 차였어요. 검은색 차체가 반짝반짝 빛났고 뒷유리는 까맣게 선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든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그 차가 이틀 연속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키가 큰 남자였어요. 남자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비린내 가득한 좁은 통로를 값비싼 구두를 신은 채로요. 저는 평소처럼 가판대 앞에 서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제 앞에 멈춰 서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남자의 눈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웃으며 물었어요. 고등어로 드릴까요? 오늘 싱싱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고등어로 시선을 돌렸어요. 칼을 집어들었는데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의 이유를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남자는 고등어를 2마리 사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놓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은 채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걸음걸이의 리듬,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버릇.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리 사람을 바꿔놓는다 해도 몸의 밴 습관까지 바꿀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앞치마에 닦았어요. 손가락 끝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뭐야 잘생긴 남자였네 하고 웃으셨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게 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웃고 넘기고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거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하준이 밥을 차려주고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꽉 물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남자는 시장에 왔어요.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다가 고등어를 사갔습니다. 정장은 매일 달랐지만 눈빛은 늘 같았어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고등어로 드릴까요? 오늘도 싱싱해요. 라고요.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장사하신 겁니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닷바람에 갈라진 듯 거친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부드럽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말끝이 살짝 올라가는 그 억양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부산 사람 특유의 그 억양이요. 저는 고등어 비늘을 긁으며 대답했어요. 한 10년 됐어요. 손님, 단골 해주실 거예요? 남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는 칼을 쥔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어요. 그 웃음 저는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밤바다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며 나왔어 할 때의 그 웃음이었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저는 시장 아주머니들 사이로 돌아다니며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시장 근처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느냐고요. 생선 가게 옆 반찬 가게 사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해운대 쪽 고급 호텔에 외국에서 온 사업가가 장기 투숙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이름은 모르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라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하준이가 잠든 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에 넣어둔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상자였어요. 상자를 여니 남편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바래진 티셔츠, 그리고 결혼 사진 한 장. 사진 속 남편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오늘 시장에서 만난 남자의 얼굴과 겹쳐봤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자를 다시 닫고 장롱 안에 넣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 남자, 그러니까 제 남편이었던 강도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건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10년 전 어선이 침몰했을 때 도현은 바다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파도에 떠밀려 어디론가 흘러갔고 이름 모를 외국 해안에서 현지 어부들에게 구조되었어요. 문제는 기억이었습니다. 물에 빠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도현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가족도 바다 냄새가 익숙하다는 감각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기억을 잃은 채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한 도현은 놀라운 사업 감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수산물 유통 사업을 시작으로 무역회사를 세웠고 10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돈은 넘쳐났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고등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올랐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은 우연히 한국의 해양사고 기록을 접하게 됩니다. 10년 전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자료였어요. 사진 속 배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빛났다고 합니다. 끊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자기 이름, 아내의 얼굴, 새벽에 싸주던 김밥 도시락, 그리고 현관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 조심하세요. 꼭 돌아오세요. 기억이 돌아온 도현은 바로 사고 기록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어선의 운항 기록, 기상 상태, 보험 가입 시점. 하나하나 따져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은 출항하면 안 되는 날씨였는데 누군가 출항을 강행했다는 기록, 사고 직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처리된 보험금 그리고 아버지 강명수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떠오르는 의문은 하나였어요. 그날 정말 사고였을까?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시장 골목에서 저를 처음 발견한 날 도현은 한참을 떨어진 곳에서 저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고등어를 손질하는 제 모습을,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제 모습을, 거칠어진 손으로 칼을 쥐는 제 모습을요. 그리고 그는 울었다고 해요. 차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사실 저도 똑같았어요. 도현이 시장에 처음 나타난 그날 밤 저도 울었으니까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시장에서 고등어를 팔면서 저 혼자 조용히 모아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저는 그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걸 처음 본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남편 강도현이라는 걸요. 시장에 처음 나타난 그날 정장을 입고 비린내 나는 골목을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고등어로 드릴까요? 라고 물었죠. 왜 그랬냐고요? 그건 10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남편이 사라지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준이가 6살이 되던 해 시장에서 장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하루는 시장 안쪽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늙은 선원 한 분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상태였는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이 흔들리셨습니다. 아가, 그날 그 배말이 다 나가면 안 되는 날이었어. 저는 멈춰 섰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은 당시 같은 항구에서 일했던 분이었는데 남편이 탄 어선이 출항하던 날 기상 경보가 내려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다른 배들은 모두 항구에 묶여 있었는데 그 배만 나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시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기상 경보가 내려졌는데 왜 그 배만 나갔을까? 누가 출항을 시킨 걸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고등어를 팔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한 거예요. 당시 그 어선에 함께 탔던 선원들의 가족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녔습니다.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한 분들도 많았지만 몇 분은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어요. 보험금이 너무 빨리 나왔다는 것, 선박 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서둘러 지급했다는 것, 그리고 사고 조사가 이상하게 빨리 마무리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었습니다. 시장 가판대 아래 숨겨둔 작은 수첩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매출 장부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날짜와 이름과 증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낮에는 고등어를 팔고 밤에는 하준이가 잠든 뒤 그 수첩을 꺼내 정리했어요. 3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선박 회사의 출항 기록을 구한 거예요. 수산시장에서 알게 된 해운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도와주셨어요. 출항 기록에는 출항 지시자의 서명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강명수,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기상 경보가 내려진 날 어선의 출항을 강행한 사람이 시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뒤로 보험 서류를 추적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에서 장사하며 만난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은퇴한 보험 설계사,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다 그만둔 아주머니, 신문사에서 일하셨던 단골 어르신까지. 저는 이분들에게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가 누구의 아내인지 왜 이런 걸 찾는지 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모은 자료들이 쌓여갔어요. 남편의 어선에 걸려있던 보험이 사고 2달 전에 대폭 증액되었다는 기록, 사고 직후 보험금이 시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내역, 선박 지분이 사고 1달 전에 제3자에게 넘어간 서류까지.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모두 이어붙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험금을 노리고 어선의 출항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기상 경보가 내려진 걸 알면서도 아들이 탄 배를 바다로 내보낸 겁니다. 아들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시장 뒷골목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펐거든요. 도현은 아버지를 믿고 그 배에 탔을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까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바다에 버린 거잖아요. 저는 자료를 공개하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경찰에 가서 이 모든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은 결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시장 아줌마가 수첩에 적어 놓은 내용으로는 시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등어를 손질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도현이 살아있다는 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증거였어요.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제가 모른 척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도현이 돌아온 걸 반가워하며 안기면 시아버지 쪽에서 바로 알아차릴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무언가를 덮으려 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면 안 되었어요. 밤마다 하준이가 잠든 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락해온 한 사람에게요. 신문사에서 탐사 보도를 하시는 기자님이었어요. 시장에서 단골로 고등어를 사가시던 분인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몇 년째 함께 자료를 정리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 돌아왔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기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고, 이제 움직이겠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창문이었어요. 10년 전 남편을 삼켰던 그 바다가 오늘 밤은 유난히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진실을 찾으러 돌아왔고 저는 10년 동안 그 진실을 준비해 왔어요. 서로 모르는 채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왔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 강명수가 10년 전 바다에 묻으려 했던 진실이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고등어를 팔던 아내의 손에는 칼만 들려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것이 드러난 건 도현이 아버지를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도현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시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어요. 10년 만에 아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본 시아버지 강명수의 얼굴은 놀라움이 아니라 공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묻어둔 비밀이 걸어 들어온 것처럼 보였던 거겠죠. 도현이 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결국 냉정하게 한마디를 내뱉으셨어요. 넌 약했어. 회사는 지켜야 했지.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을 바다에 보내놓고 10년이 지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내뱉는 말이 그거라니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목숨을 건 거라니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싶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의 시아버지였어요. 도현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대한 건 사과도 설명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한 번만, 단 한 번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돌아온 건 차가운 변명뿐이었으니까요. 도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저는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뒤에는 탐사보도 기자님이 계셨고 그 뒤로 경찰 수사관 2명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도현은 저를 보고 멈췄어요. 저도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른 척하지 않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이 찾으러 온 그 진실,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요. 기자님이 앞으로 나서셨어요. 시아버지에게 취재 요청을 하셨고 동시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모아온 수첩, 보험 서류 사본, 출항 기록, 선원 가족들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도연이 해외에서 확보한 사고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시아버지 앞에 놓였어요. 보험 사기와 고의 출항의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경찰차에 실려가기 직전 도현을 한번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후회였는지 원망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었는지요. 뉴스는 그날 밤부터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0년 전 어선 침몰 사고의 진상, 아버지가 아들을 바다에 보낸 보험 사기의 전말,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기적적인 귀환까지. 사람들은 분노했고 슬퍼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고등어를 팔며 10년을 버텨낸 한 여자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다음 날 아침에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쉬라고 했어요. 이제 남편도 돌아왔고 진실도 밝혀졌으니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시장에 가야 했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오늘이라고 빠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판대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드니 도현이었습니다. 어제의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 두부와 파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모른 척했어? 저는 고등어를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돌아온 건지 내가 지켜낸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현의 눈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 사이로 도현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본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바다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던 사람이 고등어 가판대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울면 내일 장사에 지장이 있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울지 마요. 손님들 보고 있잖아요. 도현이 눈물을 닦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10년 만에 남편에게서 들은 그 말이 세상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비싼 레스토랑 이야기가 아니라 뭐 먹을까라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가판대 위에 고등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고등어요. 우리 집은 늘 이걸로 버텼으니까. 그날 저녁 저는 10년 만에 세 사람분의 밥상을 차렸어요. 하준이는 식탁에 앉은 낯선 남자를 어색하게 바라봤지만 고등어 구이를 한 점 집어주는 그 손이 어딘가 익숙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현은 하준이를 바라보며 또 울었어요. 5살이던 아이가 15살 소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잘 구워진 고등어 2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반찬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고등어는 그냥 생선이 아니었어요. 새벽마다 칼을 잡고 비늘을 긁으며 버텨낸 10년의 세월이었고 아이를 먹이기 위해 이를 악물고 서 있던 시장 가판대의 기억이었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함께 앉은 가족의 식탁이었습니다. 저는 고등어 한 점을 입에 넣었어요.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만지면서도 한 번도 맛있다고 느낀 적 없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